전해드린 대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석방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정진상 실장은 어제 구속 이후 첫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새벽에 풀려난 남욱 변호사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1년 만에 나왔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선 경선자가 왜 마련해 주신 건가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누굽니까? 지금 법정에서는 왜 진술과 태도를 바꾸신 건가요? 대장동 부분 누굽니까? 김용한테 6억 간 거 직접 대장동 부분이 확인하셨습니까? 누굽니까? 예, 보신 것처럼 이제 기자들이 질문들을 계속 이제 쏟아냈는데 네네. 답변을 하나도 하질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남욱 변호사에게 이제 남은 일정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일단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새벽 0시였거든요. 그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게 작년 11월 4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날짜로 치면은 382일 만인데요. 원래 1심 구속 기간은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 끝날 때쯤에 다시 추가 기소가 돼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그래서 6개월이 더 추가가 된 거고 예. 거기에다가 검찰에서 구속 기간이 20일까지 됐는데 한 10여일 정도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합쳐가지고 382일 만에 나왔는데 그 구치소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형기를 다 마쳤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본인 재판 하고 있으니까 본인 재판에 대해서 다 출석을 갖다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범과의 그런 재판 말고 김용 그다음 좀 있으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기소가 될 것 같은데 예. 거기에 핵심 증인이 될 것이고 그다음 만약에 혹시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도 기소가 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그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판에 출석하느라고 바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남욱 변호사가 출소를 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처럼 폭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결국에 핵심은 그 남욱 변호사가 진술이 달라지느냐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대법원 판례에 예. 따르면 어떤 금품 수수권이 있고 피고인이 거기서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진술만으로 이제 증거가 되려면 그 진술에는 합리적인 신빙성,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신빙성을 갖춰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진술이 1년 전과 지금 바뀌는 상황에서 이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을 가지는지가 재판부의 심증을 형성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러면 앞으로 뭐 외부에서 다시 그 유동규 씨처럼 외부에서 기자들 만나서 좀 폭로전을 이어간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로 보십니까? 그건 아마 개개인의 성격이고 그럴 텐데 그 폭로전을 했을 때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언론과의 지금 어떠한 스킨십을 하고 예. 있는지 보이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 대해서는 똑같이 폭로전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의심이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24일이면 이제 김만배 씨도 예. 이제 출소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대장동 일당은 다 출소를 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김만배 씨는 그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네. 모친상 때문에 사흘 늦게 이제 출소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대개는 그 부인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 부인하다 계속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피의자나 피고인이 처음엔 인정하다가 나중에 혐의를 부인해요.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처음엔 부인하다가 나중에 심경을 그 변화를 일으키고 아니면 뭐 변호사가 이렇게 인정을 해야 형량에도 좀 그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인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하고 풀려나 있는 상황하고 재판에 임하는 심경은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네. 얼마나 이제 그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김만배나 남욱 변호사가 그 진실을 자백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재판이나 수사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실제로 변호사님이 이제 실제 재판에서 네네. 이렇게 이제 진술을 바꾸는 경우가 꽤 많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거 적지 보면? 않죠. 네네. 그러면 이제 부인에서 인정으로 갔을 경우, 인정에서 부인으로 갔을 경우 그 두 가지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실제로 부인에서 인정으로 갔을 경우에 재판에서 그 증거를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그거는 거의 뭐 한 90% 이상 100%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예. 부인하다가 인정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판사님한테 처음에는 인지상정상 내가 다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부인을 했는데 뭐 판사님이나 검사님이나 워낙 그 꼼꼼하게 따져 들어와 가지고 내가 더 이상 부인을 할 수 없게 됐으니 네. 이제 자백을 하니까 대신에 형량을 뭐 2년 할 걸 1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구속할 거를 집행유예로 풀어주신다든지 그렇게 선처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간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남욱이나 이제 유동규 씨의 진술이 번복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그 본인들한테는 뭐 유리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리할 거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그 영향은요. 공범이 자백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흔들려요. 다 같이 부인을 갖다 하면은 아, 나도 끝까지 부인해야지 그러는데 괜히 나만 부인하고 있으면 나만 바보 되고 나만 가장 큰 혐의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김만배 씨나 이제 남욱 그 변호사에게 대해서도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남욱 변호사 이야기 해봤고요. 정진상 실장 이야기 좀 해볼게요. 어제 이제 구속 이후에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기간 20일 동안 어쨌든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되는데 어저께도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떤 부분을 좀 캐묻게 될까요? 지금 4개의 혐의로 아마 계속된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4개 혐의 공통적인 게 돈을 받았는지 여부, 그럼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여부, 이제 마지막으로는 잘 아시는 이재명 대표와의 그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이 3가지를 핵심으로 아마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유동규 본부장도 그렇고 지금 정진상 실장도 그렇고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이제 진술만으로 좀 조사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결국 이 사안의 조사의 핵심은 얼마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느냐 그게 이제 핵심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정진상 실장은 앞서서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대질 신문을 요청한 바가 있고 검찰은 거부를 했고 그리고 유동규 씨는 뭐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만약에 이제 대질 신문이 이어진다면 정진상 씨와 유동규 씨 어느 쪽에 좀 유리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쪽이 좀 낫습니까? 일단 대질 조사는요 피의자의 권리가 아니에요. 그건 수사 목적상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검사가 수사기관이 재량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아, 내가 대질 조사를 요구했는데 뭐 거부됐다. 이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정진상 씨가 대질 조사 요구했다고 그래가 전 조금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2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질 조사하는 게 본인한테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 왜 그럴까? 유동규보다 내가 형이고 그다음 유동규보다 내가 직급도 높았고 내가 항상 유동규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대질 조사해가지고 내가 큰 소리 치면은 유동규가 좀 뭐라 그럴까 움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2번째는 대외적으로 내가 대질 조사를 요구했는데 만약에 이제 검찰이나 유동규가 피했다. 그럼 나는 당당하고 검찰이나 유동규가 오히려 불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그 이미지를 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도 이제 대질 조사 같은 데 참여를 쭉 해보면 그 가운데에서 아주 사소한 것에 의해 가지고 진실이 드러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진실이 무엇이냐를 밝히는 것인데 제 생각에 이렇게 대질 조사를 갖다가 했을 때 더군다나 이번 대질 조사는 다 영상으로 녹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검찰이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 정진상 씨한테 과연 그렇게 유리할까? 그건 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번 제 생각에는 검찰이 대질 조사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정 변호사님 생각도 마찬가지십니까? 어떻게? 저는 대질 조사 이건 결국은 진실을 말하는 쪽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사로 인해서 밝혀지겠죠. 왜냐하면 대질 신문은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한쪽은 진실을 말할 때 주로 이제 행하는 수사 기법이거든요. 그럼 대질 신문을 하다 보면 특징이 거짓말을 말한 쪽은 계속 증거와 상대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엔 그게 명명백백히 좀 가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진실을 얘기한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럼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진상 실장 측 구속영장 발부가 정당한지를 다시 따져보는 구속적부심 신청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는데 만약에 이제 구속적부심 신청하면 법원이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구속적부심이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구속이 적당한 것인가, 적절한 것인가, 부당한 것인가를 법원이 다시 한번 심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구속적부심은 다른 판사가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아주 조그만 법원이라서 판사가 그 판사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난번에 이제 김 부장 외에 다른 판사가 그 구속적부심을 하는데 제 생각에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는 그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예요. 예컨대 이제 피해자하고 뭐 이렇게 금전적으로 합의를 했다든지.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판사님 어쨌든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뭐 좀 미리 풀어주십시오. 이런 게 구속적부심 대부분인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다음에 구속된 지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고 오히려 만약에 진짜로 구속적부심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 의해서 다른 판사에 의해서 기각이 됐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진상에 대한 구속의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정진상 씨 측에서는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구속영장에 대해서 이제 쓰라고 해서 굉장히 놀랐는데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고 예. 이제 구속영장에 대한 3가지 요건, 이제 증거인멸, 그다음에 도주 우려, 그다음에 주거 불변명인데 뭐 증거인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주거도 명확하게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그 도주 우려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가 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속 적부심이기 예. 때문에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약간의 의구심은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그 과거에 체포영장 기각된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도 면밀히 좀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도 아까 그 정 네.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게 되면 그 법원에 이제 다른 판사님이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영장 심사를 한 판사의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 판사가 그것을 해야 되는 네. 것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구속 적부심 심사를 예.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럼 바로 앞에 판사가 판단했던 거를 본인이 그 사안을 뒤집어야 되는 사안도 있어서 그렇죠. 네. 분명히 부담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짧고 부담감 때문에 그런 사안들을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검찰 조사밖에 안 남았다. 자, 이렇게 네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 생각에 빠르면 이달 중에도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생각보다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정진상 씨에 대해서 한두 네. 번 더 조사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금방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올해를 넘기지 않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 소환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찰이 소환 조사를 요구하면 웬만한 이유 가지고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참 사상 초유의 현직 거대 야당의 대표가 그 포토라인에 서면서 그다음에 또 이제 재판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참 우리나라 정치 사상 그 아주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검찰이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 실장이나 김 부원장에게 보거나 아니면 지휘를 내렸는지 이 부분이 이제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게 될까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건 나는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검찰이 지금 그 주의 측근들을 최측근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수사보다 전격적으로 바꾼 다음에 조사를 하는 것들이 결국은 최종 연관성은 타겟은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마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지 않을까. 재판부도 하지만 뭐 최근에 유동규 본부장의 뭐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 뭔가 검찰과 딜을 한 게 아니냐 불구속 수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모두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조사 그다음에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까 이제 뭐 정부 변호사님께서 이제 그 소환과 그리고 네네. 이제 체포는 다르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소환을 했을 때 오질 않아서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을 뭐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게 방탄 국회가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아무런 여태까지 뭐 무검 유죄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명분도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서면 조사로만 그 대체했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의 그 처신을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